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의 우리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유치 김재영 소장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시죠.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네. 좀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네. 또 푹 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워낙 5만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네. 역변하고 또 우리 정권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송 촬영도 엄청 많았었고 아무튼 그렇게 보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바쁘신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제가 이제 초대석에 사주별 불러서 여쭤볼 게 많아도 못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제가 김 소장님을 또 제가 존경하고 멋지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 부동산 전망을 위한 어떤 교육과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공부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또 다녔나 봐요. 또 그냥 불러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일은 했죠. 일대로. 네. 대단하십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참 그 행사 안 가실 수가 없죠. 다들 이제 부동산 궁금해하는 것들 대답해 주셔야 되니까 6.27 대책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6.27 대책이 시행된 지 2달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잡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죠. 6.27 부동산 대책 혹은 대출 규제라고 말하는데요. 뭐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후술해 드리긴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미는 없다. 이게 대책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대책의 내용보다도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요. 이 대책 때문에 집값이 잡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더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 일단 집값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더 볼 것도 없이 6.27 대책 나오고서 지금 한 2달 됐는데 반포, 압구정 여기는 지금도 신고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 이후로 신고가라는 게 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신고가 뜨는 애들은 사실은 7월 달에 계약된 게 이제 속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6.27 대책 직후에 7월 달에 신고가 떴었던 애들은 대책 전에 계약한 게 이제 뜨는 거다. 속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했었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 새롭게 갱신하는 데들은 7월 달에 계약했는데 이제 하나 둘씩 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6.27 전 것들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새로운 계약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반포, 압구정에서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그런 단지들 가격대가 막 신고가 뜨는 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반포에서도 우리 반포 마지노선의 반포자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가장 이슈됐었던 게 반포자이 84타입 50억 실거래가. 이거 보면서 다들 으악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용성 하지만 용산님이 조금 어나더 레벨이고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이제 신축 아파트 대장들 다 25억 실거래가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는 진짜 집값 규제랑 상관없이 이미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대신 그런 건 있죠. 대책이 나왔다 보니까 일단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량 데이터가 뜬 거 보니까 6월달 거까지 떴는데 2025년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이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요. 이 10,000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020년도 이후로 처음 뜨는 수치였었어요. 엄청 많이 거래됐네요. 정부는 미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집계되는 거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집값이 막 움직이고 있어. 6월 달에 거래가 심상치 않아. 그렇다 보니까 6월 말에 대책을 급하게 이제 빵 하고 터트린 건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고서 집값 올라간다라는 인식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었고 가격대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니까 대책이 나와서 일단은 스톱시켰지만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제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 심플한데 6.27 대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대단히 심플합니다. 6억 초과 대출 금지 그리고 이조차도 무주택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1원도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 땡겨서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6억 이상 대출 금지를 걸었어요. 예. 혹은 다주택자는 대출이 1원도 안 나와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50억, 60억, 70억. 이 사람들은 그럼 대출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출이 없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제 말이 그 말인데 빚이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 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고요. 그런 그러니까 것 내가 돈이 많고 적고는 네.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동산이 형 시청자분들 중에서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 음. 사람들이 심리를 꺾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어. 근데 대출 금지를 걸어놨어. 네네. 그러니까 바로 얘기 나왔었던 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들이 나왔었죠. 즉 대출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내가 현금은 지금 한 5억 혹은 10억이 있어. 근데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대출의 문턱을 이제 은행문 두들긴 다음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자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좋은 집을 사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럼 현금 박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들은 음. 돈 있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반포 압구정 실거래가 막 무슨 신고가 갱신 이렇게 뜨는 데들 막상 잔금까지 치른 다음에 등기부등본 까보니까 대출이 1원도 없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다더라.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그 희소성, 똘똘한 한 채 이쪽에 대한 니즈가 깨지지 않고서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럼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까지 땡겨서 사는 거를 막게 할 수는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신고가들이 막 찍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든 데들은 의외로 하급지 지역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매매금액 50억짜리 대출 6억 나오는 거랑 매매금이 10억인데 대출 6억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6억이지만 6억의 부담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50억짜리 살려는 사람이 6억 대출 안 넣어서 내가 6억만 더 넣었었으면 대출 받아서 살려 했는데 6억이 안 나와가지고 못 사네 라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 되는 사람들이 이게 대출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중하급 지역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런 데들이 오히려 조금 주춤하고 있고 상급 지역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더라.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사실 그런 그 대출이 올라가는 강남의 집값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중하급지에 있는 집값들은 오히려 거기에 왜 6억인데 대출용인데 뭐 한 9억, 10억짜리들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날개를 달아주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춰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저희는 좋은 걸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급 지역들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초고가 대출 금지니까 예. 그러면 원래 매매 금액 뭐 7억이었던데 10억이었던데 이런 데들은 뭐 6억 상한에 걸어놔도 상관없잖아요. 예. 어쨌든 뭐 대출 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외곽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도 사실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제 7월 달에 뭐가 또 바로 시행됐었냐면 DSR 3단계가 같이 시행이 돼 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한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썼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시점에서 6억 이상 받으려고 하면 연봉이 1억 넘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뭐 6억 초과 대출 금지해도 뭐 실질적으로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이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소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다수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옳고 그른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 평가할 건 아니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6억까지 받기 위해서는 얘다 연봉 1억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본인 연봉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내 연봉이 5천이야, 뭐 4천이야 라고 하면 애초에 6억까지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6억 초과 대출 금지라는 거지 애초에 DSR 자체가 워낙 엄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대출이 막 3억, 4억 받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었던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이번에 다 세게 들어간 거예요. 이중으로 좀 압박을 넣네요. 근데 네. 그렇게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힘들긴 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연봉이 내가 2억, 3억 돼. 더구나 이게 또 가구 기준으로 가면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니까 실제로 2, 3억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못 당기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타격을 받은 거고 예. 또 하급 지역들은 6억이면 충분하지라고 했었지만 애초에 6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대로 대출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딱 원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뛰었고 상단이 먼저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쪽 라인들도 다시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단이 더 올라갔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대출 규제가 돌고 돌아서 이것도 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다주택자들은 대출 금지잖아요. 그럼 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지방에 집이 있어?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 대출 받으면 대출이 나오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이번 6.27 대책도 또 다른 양극화에 일조하는 대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께서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좀 한번 발표하겠다라는 언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대책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 혹시 그 대책이 뭔지 혹시 조금이나마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다들 공급 대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뭐 일단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제 이래저래 정보 통일에서 대화를 해보시면 받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9월 달에 공급 대책만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세게 나오는 예. 플러스 뭐가 있나 보네요. 왜냐면 애초에 제가 6.27 대책 의미 없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이미 현상적으로도 벌써 대책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이미 체감들을 하시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더 셌거든요. 2019년도 12.16 대책 때는 애초에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 금지까지 걸어놨어요. 예. 그렇지만 2020년도, 2021년도 집값 안 올랐나요? 올랐죠. 올랐죠. 그러니까 대출 금지를 시킨 데에서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해석을 좀 본인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출 금지한다고 해서 안 올라가지도 않았었고 네.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신고까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대책들이 뭐가 나올 거냐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추석 전에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추석 때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동산 심리를 확 죽여버리는 식으로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나라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10월 초다 보니까 9월 달에 대책이 나올 거다.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에는 대책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근데 그동안에는 공급 대책 나올 거란 얘기들은 많았었으니까 당연히 공급 대책 나올 거라고는 했었지만 사실 공급 대책 나올 게 별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도 원래 맨 처음에 4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었지만 정작 정책에서는 공약질이 빠졌거든요. 4기 신도시가.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4기 신도시 얘기 안 합니다.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이것만 얘기 나와요. 왜냐면 4기 신도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발표했었지만 그건 지금 18년도에 처음 발표했으면 벌써 7년이잖아요. 네. 입주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7년인가 그게 더 세월이 더 아쉽네요. 어느 7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벌써 예, 7년 예. 그냥 순식간에 갔습니다. 그러고 4기 신도시 뺀 거는 명확합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이제 7년 지나가면서 본청약 한 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아직 택지 보상도 다 안 끝난 데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일명 이제 7만 세대의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신도시를 또 추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못하는데 뭐라는 식의 비판들이 많으니까 일단 상기 신도시부터 빠르게 하자라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고 또 그린벨트 푼다라고 했었지만 우리 그 2024년도 때 그 그린벨트 해제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한 4군데 풀었는데 네. 기억나는 데가 있으시나요? 서초 하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서초 서리풀 지역 있는데 여기밖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예. 위정부에도 하나 있었었고 대곡역 사건 쪽에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지역이 위황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서초 서리풀만 기억하는 이유는 거기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네. 공급할 줄 알았지만 네네네. 제가 서울시가 그때 막 뭐야 10몇 년 만인가 그린벨트 푼다라고 했을 때 야 그거 공급할 때가 좀 있나 해가지고 예, 서울시 25개구의 그린벨트 지역들 다 찾아봤거든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땅이 있긴 해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할 만한 땅이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아니라 일명 신도시급으로 가려면 서초 서리풀 지역이 그래도 한 2만에서 용적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3만까지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대규모 공급, 진짜 거의 미니 신도시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만세대급이 나올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죄다 그린벨트라고 했지만 다 산입니다. 우리가 아차산 밀어가지고 막 공급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유휴부지들 그쵸. 국공유지 조금 뭐 개발하거나 복합 개발 동사무소를 뭐 그냥 주상복합처럼 올려버리고 우리 경찰서를 갖다가 막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정책이기도 했고. 네. 근데 뭐 그러면 이런 대책 발표되면 사람들 뻔하네라고 할 거죠. 그렇죠. 그 뻔하네. 뭐 공급 폭탄 얘기까지 했지만 뭐 기존에 있었던 대책 뭐 재탕 삼탕이네. 뭐 색다른 게 없네.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가격이 막 오르겠죠. 네. 저도 얘기 들리는 내용들 보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공급 대책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불만 더 짚일 것 같아. 지금 아직 대책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맛보기라고 하니까 예. 카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건데 그건 추석 전에 얘도 대책 아예 발표를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은 조금 찝찝해하면서 거래를 하겠죠. 추석 이후로 또 불장내면 또 뭐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뭔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궁금해하면서 뭐가 나올까 싶은 건데 딱 카드 오픈하니까 얘가 뭘까 했더니 그냥 원표야. 뭐 별게 없구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자 하면서 또 이제 매수하겠죠.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도 마땅한 게 없고 다들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공급 대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좀 무서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규제 지역 확대 얘기들도 있고요. 규제 지역 확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셨죠. 라고 했었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엄청 핫하신 인물 진선중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대주주 요건 강화하면서 지금 세금도 뭐 걷겠다라는 걸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네네. 코스피 5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원래 핫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세금 규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원래 강성이시네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사실 이게 밑밥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분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규제할 거다라는 생각들 많이 했었지만 일단은 아니다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걸 바로 뒤집으면 좀 체면이 쓰겠습니까? 모양이 좀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통령의 위중을 미리 알고서 막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규제할 수 있다는 발언들을 이전부터 많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참신한 규제도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 돌아요. 아 그래. 오히려 세금 규제는 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이 파급력이 있으려면 예상 못한 게 규제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네. 뜨끔하는 거. 그게 지금 어떤 얘기가 지금 여기 들리고 뒤통수 있냐면 딱 때리는 거 있어요. 전세를 규제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와 드디어 네. 아파트 전세를 그렇죠. 지금 전세보증보험 비율 더 낮추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괴롭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전세를 이제 규제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 관련해서도 627 대책도 전세 규제가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있었거든요. 네네. 일명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닌데 세입자를 놓을 때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로 갖다 잔금 치는 조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 네. 이걸로 갖다가 갭 투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갭 투자에 음. 쓸지도록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세를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세에 DSR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도 DSR 규제하면 그럼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세입자도 소득을 본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 3억이든 5억이든 받을 때 지금은 이제 분양보증에서 해주다 보니까 사실 소득을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할 때 3억이든 5억이든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소득이 연봉이 좀 안 된다. 그럼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한도가 걸려버린다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한 충격적인 사항은 임대인 DSR 포함시킨다는 얘기 있습니다. 아 그건 뭐야 또?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네네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전세를 놓았어요. 예. 전세 보증금이 5억이든 10억이든 놓았는데 예. 내가 이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 전세 보증금 10억이 부채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개념은 이거죠.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결국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예. 전세 보증금 10억도 부채다라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아, 근데 그동안의 DSR은 금융권 대출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이거를 다 토탈 시켜가지고 이제 DSR 한도를 정하자라는 거였지. 네. 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서 부채로 잡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개인의 부채로 잡아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집을 전세 놓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진짜 빡인데요. 네, 이게 진짜 빡인데요. 오. 이 동산이용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초 공개입니다. 빨리 이거 빨리 올려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진짜 핫한 정보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진짜요. 그런 이야기를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실 뭐 거래 제한 정도는 조금 생각해봤었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 받은 거를 이제 DSR 금융 채권에 집어넣어서 DSR을 책정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 자체가 좀 근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전세제도 덕분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세제도 때문에라고 하든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명 갭 투자가 용이해지잖아요. 매매 금액은 20억이야. 근데 전세가 10억이야. 그럼 나는 현금 10억만 가지고서도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 20, 근데 전세 제도가 없어져 버린다. 이제 없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우선은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 자금 대출 먼저 손볼 것 같고요. 네. 또 이미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 네.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제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인데 2주택자도 고가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주택자도 전세 간주임대료 걷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공시가 12억 네. 이상부터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게 2026년도부터 시행. 또 우리 임대차 3법이라고 했었죠. 2019년도에 발표했던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임대차 신고제였는데 네. 임대차 신고제가 계속적으로 과태료 유예하다가 2025년도 6월 달에 이제 더 이상 유예 안 하고 이제 임대차 신고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때립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앞에 있었던 두 개는 세입자를 위한 건데 네. 임대차 신고제는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왜 하냐? 과세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임대인들이 너 임대차 신고해야 돼. 임대차 신고를 왜 하는 거야? 과세하려고. 너가 몇 채를 임대하는지 알아야지. 월세에 대해서 세금 걷고 전세에 대해서 세금 걷고 주택 임대소득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한다라기보다도 되게 거부감 느낀 게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소득이 있으니까 뭐 세금 낼 수 있지. 근데 전세보증금은 2년 지나서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전세에서 세금을 왜 내? 라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전세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전세를 놓으려는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도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 연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20대 민생위제라고 있어요. 네. 그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건 일명 임대차 10년 2+2+2+2 그거 들었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무기예약으로 갖다가 전환시키겠다 전국적으로. 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니 이 집은 집주인게 아니라 세입자 겁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다들 그거에만 집중이 돼서 그렇지 그 20대 민생위제 내용들 잘 보다 보면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DSR,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버리는 사항도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점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거죠. 네. 내가 전세를 왜 놓아야 되지? 라는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세를 규제하면 매매 금액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 구조 자체를 없애겠다는 목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을 좀 흔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네. 그럼 외국은 전세가 없는데 집값이 싼가요? 외국이라고 해서 전세 없다고 안 싸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월세가 비싸죠. 대한민국도 이제 막 서서히 월세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월세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요.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 뭐 우리가 해외 선진국들 월세 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월세가 집값 대비 엄청나게 싼 거예요. 대한민국 월세가 저렴한 건 전세라는 강력한 대안마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전세 제도를 악마하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양자택일이 된 거죠. 네네.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든가 네네네. 월세살이 하든가. 예. 월세살이 하면 돈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집값 내느라고 월급 다 나가서 뭐 돈 모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도 안타까우신 마음이 다 얼굴에 보여요. 그게 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 집값을 온전하게 좀 바른 방법을 가지고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들은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입주 무제한 연기 이제 건설사가 다 파산합니다. 이것 사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지금 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건설 면허 취소한다고 하고 공공 입찰 금지 조치까지 내린다고 해서 완전 초긴장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최근에 이게 진짜 제일 심각해요. 저도 이제 업계 분들 만나다 보면 네. 건설사마다 다 얘기하는 포스코 사태예요. 이게 당연히 포스코는 그냥 본인 얘기니까 완전 그냥 초토화 상태인 거고 다른 건설사들도
다 불똥이 이제 튀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대표 및 임원진들 막 사표 다 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일단 바짝 엎드려서 진짜 면허 취소만은 피해야 된다. 일단 면허 취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제 면허 취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제 영업 정지 얘기는 좀 돌고 있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포스코 자체가 좀 원래 민주당 쪽에 찍혀 있었던 얘기들이 좀 돌아요. 그래서 원래 포스코 한번 손보려고 했다가 네. 때마침 인사사고가 나니까 네. 이때다 하면서 그냥 죽어봐라 이렇게 막 한 거라는 얘기도 도는데 네. 진실은 저 너머에. 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진짜 20몇 년 만에 건설 면허 취소 사태 나오냐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해버리니까 이게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게 눈치 없이 DL 건설에서도 사망사고가 뜨니까 임원진들 막 하다못해 건설 현장 소장까지 사직설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망 사고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생명을 경시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망 사고는 나오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망 사고 나는 순간 책임자라는 얘기만 나올 겁니다. 사퇴 안 하시나요? 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코레일에서 사망 사고 나오니까 지금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공공공사에서 사망사고 나면.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 때문에 누가 책임지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는 가려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포스코 사장이 책임질 것도 사실 아니죠. 근데 이거를 포스코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해버리면서 선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포스코를 그렇게 막 때려버린 것도 포스코의 건수 잡았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맞춘 거죠. 아, 그래요. 포스코만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망 사고가 다른 데서 지금 모든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불똥 튀면 안 된다. 일단은 태풍은 지나가야 된다 하면서 모든 현장들 보고 그냥 안전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집중 관리하고 있대요. 지금 사망 사고 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같이 세트 왜 쟤는 영업 취소 안 해요? 왜 쟤는 영업 정지 안 시켜요? 이 얘기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설 현장들이 거의 지금 뭐 가시방석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막 지금 다 숨죽이고 있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 거죠. 분명 건설은 계속 할 거고 당장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망사고 나올 때마다 분명 이 얘기는 계속 되풀이될 텐데 이게 강해지면 강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이게 돈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안전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건설 쪽에서 또 잘 아시니까 네.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명을 중시 여겨야 되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사고 생기면 안 되는 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정말 노력하고 성의 있게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기니까 안타깝죠. 사실 포스코가 저는 좀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설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건설 인부들도 정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을 대려면 어쩌고 뭐 사실 중국에서도 오고 몽고에서도 오고 막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 얘기와 조금 번외한 입장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주시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대요. 한 업체 반장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사장님들 뭐 저기 안전장치 하느라고 돈 자꾸 들어가가지고 뭐 공사비 원가가 오른 게 아니고 뭐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고 이 옆에 이 안전장치 하느라고 돈이 계속 오르겠구만요. 뭐 이러니까 그 말이 참 맞아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전장치 사는 데만 돈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시설 투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결국 다 시간도 지연되고 단가도 올라가고. 네,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사고 나신 분들도 보면 이제 고령자 분들 사고 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경력과 경륜은 있겠지만
근데 또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다니다가 사고 난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게 또 일용직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빨리빨리 문화대 그러니까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사고 난 현장들의 면면을 보다 보면 일단은 건설 공기는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건설사가 지체 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려다 보면 빨리 이제 인원 투입하고 뭐 하고 그런 인원 투입을 우리 돌관공사라고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막 인력과 물자를 막 대고 있어. 그럼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관리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인원 많아지다 보면 좀 엉킬 수도 있고 또 무엇가 빨리빨리 하려다 보면 뭐 안전이니 뭐니 이게 좀 등한시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건데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조금 저도 조심스러운 게 야 그러면 결국 야 원가 다 올라가고 공기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런 공사비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네. 그러면 지금처럼 집값 올라가니까 사람 죽어나가는 거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사람 생명은 소중하고 지켜야죠. 근데 네, 그렇죠.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시잖아요. 사실 잘못 오해하시고서 또 우리 방향성 말씀의 방향성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장님이나 저나 절대 안전을 지켜야 되고 생명이 절대 소중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동감한다는 얘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중요하죠. 안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공기를 여유 있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많이 줘야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공기 증가도 결국 돈 문제예요. 둘 다 돈이네요. 왜냐면 이자에 치이니까. 그렇죠. 금융 비용도 있을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때 아파트 공사 예전에는 30개월이랬지만 지금은 36개월. 근데 여기서도 최근에 시공사 선정하는 데들 보면 40개월 넘겨서 이제 뭐 공사 기간 아파트 4년 이 정도로 잡는 데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프로젝트 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캐파라는 게 분명 문제이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당 남겨야 되는 이윤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공사비가 이제 아파트 공사비 이제 800은 거의 없고요. 신규 수주하는 데들 보면 900만 원대 돼 있는데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는 금방 열릴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결국 다 돈으로 전가되는 거고 조합원들 분담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 분담금 올라가고 일반 분양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럼 신축업체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다 해서 생명 경시 풍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천민 자본주의. 사람들 죽어나가도 빨리빨리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안전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용은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은 더 떨어질 거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신규 사업 현장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구축이 아니잖아요. 신축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신축 가고 싶으면 어렵단 거죠. 당장 대표님도 보시다 보면 3년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 공사비랑 지금 하는 프로젝트 공사비랑 한 몇 퍼센트 정도 뛴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한 20% 정도 뛰었어요. 네. 이거는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원가 자체가 그냥 그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더 강화된다.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통과되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원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지면 하청을 두면서 리스크를 분산시켰는데 리스크 분산 효과가 없어지면 결국은 비용 부담으로 다 돌아올 거고 근데 이거를 결국은 시공사가 망하든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 전가를 누가? 소비자들이 해야겠죠. 누군가에게 부담을 줘야 되고 그 부담은 이제 문화나 어떤 그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막 무슨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져야지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구조가 완성된다는 게 그 말씀의 본질이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안전과 생명을 이제 중시한다. 그런 사회로 간다. 결국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특히 건설업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음. 사고가 많대요. 음. 많은 거는 팩트라고 하던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사 비용도 선진국만큼 주느냐, 네. 공사 기간도 선진국처럼 주느냐, 음. 또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수출할 때 강점으로 나오는 게 납기일 지키는 게 음. 대단한 메리트라고 하잖아요. 방산 수출이나 원전 이런 거 지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 기간 3년 내에 주겠습니다. 5년 내에 짓겠습니다. 해서 그걸 맞춰서 지어버리는데 외국은 납기일 지연이 비일비재하대요. 왜냐면 프랑스 이런 애들 맨날 파업하고 뭐하고 그게 노동권이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기일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있죠. 뭐냐면 제 다른 산업까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건설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공급은 점점점 위축될 것 같다. 현 정부가 공급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9월달에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고 근데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 건설 시장 자체가 다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제 고비용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싸게 짓는 거는 이제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든 뭐든 이미 3기 신도시도 처음에는 엄청 싸게 지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분양가가 이미 몇 억 다 뛰었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하면서도 보상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딜레이도 시간적 딜레이도 많이 늘어나고 금융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건설 원가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더 점프하게 생겼으니까 싸고 좋은 퀄리티를 바라는 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 욕심이네요. 공급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신축들이 더 귀해질 것 같다. 어쨌든 이거는 옳고 그르고 얘기가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너무 뭐 정치적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오해하지 각자 마시고. 부동산 투자할 때 참고하시는 얘기로 그죠.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인 씨가 한창 공사 중인 현장이 이제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디테일 반포도 있고 분당에 느티나무 재건 리모델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업 정지를 당하면 이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죠. 아 그래요. 왜냐면 결국은 심플하잖아요. 공급이 막히잖아요. 예. 공급이 박살나면 집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장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은 으악하겠죠. 으악. 그죠. 지금 포스코 ENC에 해당되는 업체들 네. 당장. 네, 그런 정비 사업들은 헉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건설 면허 취소가 되면 공사 중인 현장들은 다 그러면 다른 시공사를 바꿔야 되니까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던 건 영업 정지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영업 정지는 그 신규로 그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못 하는 거지 이제 기존에 수주했었던 물량들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다 공사가 멈춰 올스톱 그래 버리면 집값은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포스코가 정비사업 시장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메이저 탑급 시공사들이 다 몸살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해요. 지금 강남 재건축들도 경쟁 입찰이 잘 안 생깁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다른 메이저 건설사들이 안 들어가는 곳들 포스코가 OTL 브랜드를 밀면서 많이 수주를 해왔어요. 네. 근데 포스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누가 수주를 한다는 거지? 정말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나오네요. 공급 중단을 떠나서도 수주가 사람들이 다들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하잖아요. 예. 그리고 1군 건설사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포스코도 사실 1군이라고는 해도 사람들 막 OTL 브랜드가 막 아직 그렇게까지 막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하면서 가는 거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현대 DH나 이제 삼성 레미안이나 GS자이 아니면 뭐 서밋
또 아크로 이런 브랜드를 더 원하죠. 네. 그렇지만 걔네들이랑 붙으면 포스코가 안 돼도 얘네들 안 들어가면 포스코가 그 다른 애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포스코마저 이제 없어지면 누가 수주를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요즘 되게 아이러니한 게 롯데건설이 네네네.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뭐 작은 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주전 붙으면 롯데가 엄청 깨졌는데 요즘 롯데가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제 여우가 왕이라고 메이저 시공사에 안 들어오니까 롯데가 우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롯데를 좋고 싫고를 떠나서 롯데 외로는 쳐다볼 게 없어. 그러니까 롯데 외로 다른 게 또 우리도 관심 있어요라고 하고 보니까 못 들어본 거죠. 진짜. 아니면 들어왔어도 막 브랜드가 약해. 그러니까 그래도 롯데가 난 것 같은데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래도 롯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은 식으로 가니까 지금 정비 사업 수주 현장들이 그냥 경쟁이 다 사라지면 결국 항상 독과점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점점점 신규 사업들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충격적인 집값 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임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 항상 결론 좋아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처음부터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집 사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집을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있죠. 어딜 사느냐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무엇을 사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다주택자냐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들이 다 다르긴 할 텐데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됩니다. 똘똘한 한 채.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 정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규제를 펼치진 않았어요. 네네네. 지금 627 대책만 나온 상태고 9월달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고 또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임기 초반이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그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흘러갈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명확하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나왔고 근데 사실 얘기 나오죠.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연상이 되는 게 김현미 전 장관처럼 김현미 전 장관도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국회의원 장관을 초대 장관으로 앉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들어보니까 처음 집권 초기에부터 논란이 되면 너무 힘드니까 사상이 너무 뚜렷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놓으면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는다. 근데 국회의원들을 장관 후보로 앉혀놓게 되면 아무리 야당, 여당 이래도 끼리끼리잖아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인데 너무 크리티컬한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잘 공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보면 뭔가 캐릭터가 엄청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얘기 나온 게 잼버리 사태가 어쩌고 이런 정도만 얘기 좀 나오고 말았지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발언이 세게 했던가 그런 캐릭터를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처음에 후보 발표했었을 때 뜬금없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예상됐었던 후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일단 초대 장관을 임기 시작부터 약간 말썽 만들지 않겠다. 다들 국토부 장관 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러면 국토부 장관 자체는 캐릭터가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세가 누구냐 했을 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책사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참고로 차관은 청문회를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실세를 청문회 없이 차관에 딱 꽂아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국회의원 출신 장관 앉혀놓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그러면 이상경 이제 1차장의 이제 발언들 보다 보면 이분이 이제 국토보유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워낙 이제 센 발언들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워낙 이제 토지 공개념 쪽 발언들 되게 많이 하셨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책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토지공 개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런 분위기 이제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었어도 과연 그렇게 안 할까? 진짜 안 할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일단 많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일단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어기인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다 보셨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취입세도 중과세를 두들겨 맞고 그렇죠. 종부세도 많이 내고 양도세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어이씨 내 지방에 세 채 가지고 있는데 강남 한 채 이거 다 팔아도 강남 한 채가 안 돼. 예. 근데 나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적폐가 되고 네. 강남 1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야.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니까 강남 집값 막 올라가는 일명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풀이될 거라는 게 좀 그려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주택자 된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비규제 지역들 아직 있을 때 이때 좀 빠르게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합쳐라 라는 쪽 얘기 드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급지 갈아타기 쪽 고민해 보시는 게 맞고 제가 지금 당장 집 사는 얘기는 사실 무주택자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 무주택자.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당장 집 사지도 못합니다. 취득 12.4%면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외곽 지역들은 잘 정리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1주택자도 솔직히 이제 자금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내 집 팔면서 한 채로 갈아타든 아니면 1주택, 2주택으로 가든 이것도 약간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무주택자가 제일 시급한 건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무주택자들한테 제일 문제는 지금 전월세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물론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집을 투자했는데 집값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재산 지켜야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집값이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거품인 것 같다 안 올라갈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죠. 앞으로 공급될 만한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돼서 앞으로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전세금이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근데 집값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를 떠나서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은 본인 생활 여건이랑 밀접하다 보니까 아주 전월세 금액이 올라와 버려요. 전세 보증금 그 전에 7억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10억으로 3억 증액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한대. 그럼 현금 3억이 없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전세로 바꾸든가 보증은 똑같이 7억에 월세 얼마 월세방 하는 거죠. 아니면 보증은 7억에 맞춰서 밀려나가든가 그런데 여기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서 애가 하필 학군지에 있어. 우리가 애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옮겨야 돼. 근데 당연하겠지만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좀 밀려나가겠죠. 좀 더 이제 학군도 떨어지는 대로 밀려나가. 그럼 이제 애가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전학 가기 싫어. 왜 전학 가야 돼? 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당장 그런 식으로 갈 때 아빠가 일자리 가까운 데로 가냐고 뭐 그런 거야. 뭐 거기도 좋은 동네야. 좋은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거 얘기하면서 속으로 완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더 공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 막 광풍할 때 나도 코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공포는 있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는 그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완전히 뭐 무주택자고 집값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동산 매수에 좀 고민이 있는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시청하면서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집값 올라가는 거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들마저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때가 이제 그냥
진짜 폭등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부동산 사야 돼, 지금 집 사야 돼라고 말하면 그때가 과열 아닐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언제 갖게 되느냐? 그냥 집값 올라가요라고 해도 아니 나는 뭐 집 꼭 사야 돼, 난 전월세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경 꺼도 되는데, 문제는 내 전월세 금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은 진입해줬어. 근데 2년 뒤 4년 뒤에는 내가 한 번은 밀려왔어. 근데 2년 뒤 4년 뒤에는 이게 끝도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공포감이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고, 그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뛰어드는 순간 집값은 폭등해요. 그러면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해피 웃고 있죠. 억지로 네. 했지만. 네. 어거지로라도 그때 산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단기 고점에서 으악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웃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때 등 떠밀려서 산 사람들은 부동산을 계속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약간 이상한 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도 않는 동네들을 가가지고 막 이거 샀다가 지금 우리가 못 태어나고 있는 강남, 거지. 마용성 이런 데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아직도 서울에서도 정보점 회복 못한 데들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등 떠밀려서 이상한 거 잡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힘든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뭐라도 잡아야지 얘라도 하다가 상기 비지떡이라고 이상한 거 잘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앞으로 2025년도 하반기에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서울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또 상급지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지금 이렇게 비싼데 이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돼요. 전월세 금액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여기서 더 떨어질 건지 월세 금액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은지 이게 심플해요. 뭐냐면 둘 중 하나죠. 임대차를 받아들이거나 집을 사던가 양자택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인구 감소하는 동네들은 안 사도 돼요. 내 지방 중소도시야.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야. 이번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세컨드 홈. 네. 지방에 이런 중소지역 집 사세요. 네. 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 동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우리가 없을 만한 데만 나왔더라고요. 정부가 규제하는데 사지 마세요 하는 데가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고요. 우리는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데들은 내가 그런 데가 지역이야. 그럼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재산을 서울로 옮겨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무작정 다 사세요가 아니라 올라갈 만한 입지, 지역, 상품 이건 분명히 있으면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동산이형 나왔었던 채널 영상들만 쭉 종합해봐도 어디인지는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아닌 데를 거주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자유입니다. 그냥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공기 좋은데 뭐. 그냥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그런데 뭐 전월세로 살아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내가 결국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고 서울에서 계속 거주해야 되고 난 투기는 싫어 라고 해도 전월세 금액 올라갈 것 같다면 나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은 아니죠. 제가 뭐 무슨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부동산 상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 여건은 아닌데,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한 사람조차도 월세 가격 올라가요 떨어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월세 가격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조금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전세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 전세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전세는 떨어져요? 월세는요? 하면 거기서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월세 가격 올라가기 눈에 보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전세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월세가 올라가면 다시 전세도 올라가요. 그러면 똑같이 매매 금액이 설령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전 안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매매 금액이 설령 전세를 건드리면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월세 금액이 올라오면 결국 수익률 맞춰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내 집 없는 서민들은 월세 내야 된다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장밋빛 미래가 있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메이플다이가 뭐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나왔잖아요. 몇천 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강남의 전세값이 한번 조정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 싼 것들 그 매물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학군지가 좀 갈려져 있는데 이게 뭐 신동 초등중학교냐 아니면 이게 뭐 경원중학교냐 원천중학교 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확 소진이 돼버리고 없어지니까 다시 또 훅 하고 올라와서 사실 원베일리만 가도 한 23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채 가지고 사는 그 전세 값이 대출 규제가 나온다 해도 저는 사실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쪽 방향은.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동의하고 역시 한 번 더 확인받으니까 행복한데요. 이거 하나 이제 좀 입장 곤란한 질문 해줘야지 우리 시청자님이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찾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살만한 처지잖아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런 데도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네네. 각자의 포지션은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나는 현금 뭐 50억, 60억 천찰로 가지고 있어. 나 반포 압구정 갈 거야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30억대에서 40억 선 있어서 한남 성수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0억 있어 마포 송동도 갈 거야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현찰 10억 큰 돈이잖아요. 네.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뭐 3억도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도강 하면서 여기 외곽 지역은 힘들어요 뭐요 얘기했지만 여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서울 중심지 핵심지만 얘기하니까 소장님 여기는 우리는 미래가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혹시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봤죠. 그러면 막 꼬릭한 사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레이드 앉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급 칸에 가면 더 좋고 상급 칸 가면 완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 호화롭게 있고 뭐 파티 완전 뭐 자원 넘쳐나고 여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데 가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 상급 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면 당연히 상급지 가면 좋고 그럼 아니면 중급지라고 아니면 하급지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인서울이라는 열차에 타야 돼요. 네,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인서울이라고만 말하면 경기도는 안 좋네요. 우리가 경기도라 하더라도 과천이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광교 뭐 이런 거.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싼 데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네네. 그래서 경기도도 좋은 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 자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강조하고 재개발 재건축 점점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신축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걸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구축이 빠지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 이제 신축 아파트가 25억 돌파해버렸어요. 근데 구축 아파트는 아직도 똑같은 33평인데 매매 금액이 12억에서 15억 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신축이랑 구축은 예전에는 뭐 가격이 3억에서 5억 차이 나더니 지금 10억 넘게 차이 나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분당 금액이 늘어나고 정비 사업이 어려우니까 신축 아파트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신축과 구축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보이는데 신축은 막 뛰는데 구축도 뛰긴 조금 뛰었어. 이것도 격차는 벌어진 거죠. 신축은 5억 뛰었는데 구축은 1, 2억 뛰었어. 격차는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인데 구축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지역적으로 인구가 무너지고 뭐하고 이런 데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빌라조차도 더 빠질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빌라 가격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요?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시장 붕괴 뭐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빌라 가격도 빠지다가 다 이제 더 빠지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똑같은 한 채를 하더라도 빌라는 회복해도 몇 천만 원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뭐 수억 원씩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격차는 있으니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상급지, 가능하면 아파트, 여기도 신축 이런 격차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노도관 결국은 금액에 맞춰서 내가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월세화 심해지고 월세가 올라가는 건 눈에 보여진다는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에 살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돈 있으면 뭐 강남 3구 아니면 마용성,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가야죠. 여기서도 가능하면 신축 아니면 구축 근데 여기서도 구축 아파트도 어렵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빌라라도 가야 되는 거지 밀려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 그 반경이 있다. 그렇죠. 내 예산에 맞춰서. 그럼 소장님 저는 돈이 진짜 소액이에요. 뭐 돈이 1억밖에 없어요. 1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상급지를 가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상급지라고. 그 당연히 다들 나만의 상급지. 눈높이가 다 막 반포 압구정 있으면 아무도 못 사죠. 맞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죠, 사실. 그렇죠. 뭐 거기 뭐 올라가는 말이든 거기야말로 코인처럼 생각해야죠. 네. 거기는 나랑 상관없다. 예. 나랑 이제 관련 있는 데들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물론 박탈감은 있을 수 있으면 내 집이 올라가도 나는 뭐 5천 뛰고 1억 뛰고 하는데 쟤는 더 뛰었어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예산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밀려라도 나지 않게끔 그래서 설국열차 표현을 해드린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꼬릭한 사람들 막 우리 양갱열차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아 그리고 뭐 프로틴바 먹으면서 불쌍하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 불쌍한 건가요? 살았잖아요. 예. 살아있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럼 꼬리칸에 탑승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가 아니라 그 얘기시군요, 지금. 탔으면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바깥에는 이제 서론이 돼서 다 죽었는데 네. 그 열차 안에 타 있다는 건 일단 행복한 거네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열차에 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뭐 우리가 거기 뭐 상급지 아니고 하급지는 여기는 뭐 이게 아니라 탑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궁핍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래도 일단 탑승을 했으면 일단은 이 월세 폭풍이 막 오고 있는데 이 월세 한파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무주택자다. 이제 월세 내면서 버티다가 더 추워져. Winter is coming 이러면 이제 그냥 위테스 커밍도 이제 어떤 드라마네요. 큰일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 생존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정말 저희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궁금한 얘기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혹시나 노드방 얘기는 좀 약간 난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뭐 그냥 훅 하고 나오시네요. 네, 아주 저도 좋은 공부가 됐고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공부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재경 소장님 오늘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